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은 좀 안정되는 흐름, 그래요, 공포가 맞아요.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일부 또 상승폭을 내주면서 이게 완전히 투심을 회복된 건 아니구나라는 또 일부 긴장감을 남겨두긴 했는데 네, 오늘도 자세한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선혜 씨 오늘 절기가 입추라고 합니다. 근데 들었어요. 여러분 날씨도요. 근데 제 체감이 안 주식도요. 돼. 네. 불타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가을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불탄다는 게 네. 무슨 뜻이에요? 주식 불타고 있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어떤, 예. 어떤 의미지? 회복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불탄다는 거구나. 그래서 좀 빨리 제 마음속에 소방관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장 초반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 분석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지키는 방법 많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NH투자증권 우리 PB 그리고 연구원 애널리스트 두 분 모셔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반갑습니다. 분씩. 네, 우리 고민성 연구원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미국 주식 분석하고 있는 고민성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들어오시기 전에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네. 그러세요? 네. 긴장되고 있긴 한데 네. 편안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시간 지나면 네네네. 이제 다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차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대구금융센터 오준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장님 그러면은 대구에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저 새벽 기차를 타고 올랐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실 시작 전에 저희가 날씨 얘기했잖아요. 네. 대구가 사실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진짜. 네. 대구는 지금 날씨가 요즘 좀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요? 예. 오늘 그 서울에 내리니까 오히려 더 시원한 느낌이 좀 드네요. 와 서울에 계신 분들 대구 분들은 거의 피서하러 서울로 오신다고. 아니 대구가 어느 네. 정도인지 알겠네요. 진짜. 서울에 내리니까 시원해졌다라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셨으니까 네.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네. 이야기들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 주식 담당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황 얘기 잠깐만 언급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간밤에는 어떻게 보셨고 최근에 워낙에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급락했던 부분이 일부 만회가 된 부분이고 저희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좀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미국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주 위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봤을 때도 이제 어제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시간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다시 조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들, 노이즈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어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역시나 엔비디아.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안개가 살짝 걷히는 느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GB200 지원 이슈가 생각보다 좀 미비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과도했다라는 해석이 어제 있었고, 저는 이제 기업들 보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기업 측면에서는 GB100 지원 이슈가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언론지에서 이제 GB100이라는 엔비디아의 슈퍼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스 CPU 1개랑 블랙웰 GPU 2개가 들어가 있는 슈퍼 칩인데 그러니까 블랙웰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고사양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라고 알고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원래는 올해 4분기 정도에 출하가 네.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1분기 정도로 3개월 정도 최소 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 그때부터 급락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발표한 부분도 사실 좀 미미하고 네.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어. 예를 들면은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관련 매체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는 3개월 정도의 지연을 봤었는데 한 2주 정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짧다. 그렇죠. 네. 그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아. 그 2주 정도는 기존에 있던 H100이나 H200 생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네. 있고 그 외에 또 GB200을 고객 커스터마이징 하는 용도가 있고 그냥 파는 용도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 결함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용도에만 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정도 온전히 이제 실적이 지연되는 GB200 관련 매출이 아예 지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급락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조금씩 센티먼트 측면에서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좀 전해진다라는 건데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또 다들 많이 보셨고 아시겠지만 로이터 통해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건데 HBM 8단 네.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12단은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뭐 1% 넘게 오늘 2% 넘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상승폭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보는 네. 사람 입장이고 네. 이제 사실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통과 자체는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한테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한테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요. 네.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HBM 공급사를 다각화하는 건 좋은 상황이긴 하고 저희가 올해 초반이나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HBM 공급 부족 때문에 초과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HBM 8단 이번에 통과된 부분들은 뭐 AI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는 긍정적인 얘기지만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각각 개별적인 기업 주가를 볼 때는 좀 차별화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각화되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이미 12단을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납품을 어. 준비하고 있는 상황, 공급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2단은 진행 중이다. 뭐 이 부분은 또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소프트웨어 뭐 잘 아세요, 재훈 씨? 잘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우려고. 질문을 좀 질문을 좀 배우려고 많이. 하는데 전 지금 너무 어려운 게 네. 소프트웨어고 AI고 우리 국장도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데 지금 미국장까지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저희 생방송 3일째잖아요, 네. 선혜 씨. 네. 많은 분들이 3하 근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계시거든요. 설명을 좀. 네, 여러분들 아침엔 투자 저희 월요일부터 달려오고 있는데 월요일 시작 네. 사실 주식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으로 계속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10시에 여러분들 투자 고민 있으실 때 저희와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프로라고 하시는데 네. 이번 주 진짜 급락장과 함께 저희 아주 잊지 못할 출발을 했고요. 네. 네, 여러분의 이런 어려운 투자 고민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저희가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매일 아침 10시 함께 해주시고 자, 얘기 다시 이어서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가 알만한 기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그냥 분류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해버리면 맞아요. 그냥 어떤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 다 하드웨어 같고 뭐 소프트웨어는 나머지인 것 같고 프로그램은 다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자료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업들이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실제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가 그리고 뭐 어도비 같은 기업들처럼 포토샵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픽 많이 소프트웨어들도 썼어요 있고. 지금까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도비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즈포스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이제 마케팅이나 세일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서비스나우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 내에 보면 IT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그렇죠. 있죠. IT 네. 담당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걸 파는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서비스나우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각자 다 다른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들의 뭐 실적 내용이라든지 최근에 분석을 했을 때 좀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공통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AI 맨날 우리가 뉴스로도 저는 뭐 거의 AI 전문가가 되는 느낌으로 뉴스를 많이 보긴 했는데 인프라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약간 소프트웨어 쪽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는 느낌일까요? 어떨까요? 사실 그 저희가 결국 소프트웨어일 것 같잖아요. AI라는 거는. 근데 지금 당장 작년이랑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거의 AI 수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 이 파란색 수익률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제가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사실 S&P 500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결국 소프트웨어고 이런 AI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라고 봤을 때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좋냐. 네. 여기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저희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 어땠죠? 최근에 좀 주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거의 YTD로 1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관련해서 반도체와 이런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뭐 이런 기업들 대비 소프트웨어들은 올해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 AI 소프트웨어를 왜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도 하반기에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025년 내년에 갔을 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의 정말 초입이라고 지금이 아주 초입이라고 본다면 인프라가 일단 깔리고 나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인프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도 아직 못 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이 장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려가 지금 뭐가 있냐면 AI를 수익화할 수 있을까? 투자만 너무 많이 하고. 투자만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성과가 안 난다. 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그린 그래프가 이제 매출,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 대비 투자한 돈, 캐펙스 비율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매출 대비 캐펙스가 엄청 늘었어요. 분기별로 엄청 늘었고 특히 이번 분기에는 거의 30%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캐펙스를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긴 했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수익화라는 좀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지금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왼쪽 그림을 가보시면 제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AI 반도체 인프라가 주가가 잘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만 잘 간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됐어요. 실적이 잘 됐기 때문에 주가가 잘 된 건데 그 이유는 이 AI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랑 인프라가 먼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사이클상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면 이게 조금 과도한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AI 반도체나 인프라에 다시 한번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이 AI 사이클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 반도체 인프라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이 AI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이 어떻게 돈을 버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사실 저희가 단순히 비교해보면 매출을 뭐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생산량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저는 소프트웨어는 이 P의 증가, 가격의 증가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비싸져야. 그렇죠. 이게 생각이 결국에는 생성형 AI라는 게 새롭게 2023년에 생겨났고
그거를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라는 원래 소프트웨어가 있죠. 거기에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해서 통합시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서 코파일럿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고 오피스의 가격을 올리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좀 저렴했던 버전에서 좀 높은 버전으로 바꾸게 하는 이런 업셀링 느낌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이제 2023년 하반기죠. 2023년 하반기에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주가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격 인상의 효과가 실적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상반기에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들어보면 가격 인상이 하긴 했는데 이 고객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올해 하반기로 갈 거라고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 효과들이 하반기로 지연된다. 그럼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네. 해서 상반기까지는 지금은 안 좋다는 거네라고 받아들여서 안 좋았던 거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네. 몇몇 기업들이 3분기 가이던스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업들이 잘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피해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의 판매 자체가 이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 창출을 근거로 하반기나 2025년에 AI 소프트웨어들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B2C, B2B가 전략이 같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B2C나 B2B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AI가 솔직히 그 어떤 AI 수혜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아직은. 예.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사실 B2C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AI로 인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건 챗GPT 정도나 아니면 몇 개 없거든요. 그니까요. 사실 이게 B2C로 확산이 돼야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 큰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에게. 그렇죠. 맞아. 이게 AI가 정말 수익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정말 수익화되는 구간은 이 B2C까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간 자체가 지금은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킬러 앱이라고 하죠. 킬러 앱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가가치 B2C 측면에서는 뭐 하반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냅니다. 이것도 AI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폰 16에 탑재를 하고 그걸 우리가 사면은 그게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죠. 그 애플의 AI 때문에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애플은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다시 한번 AI 인프라 투자도 가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B2C의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자동차로 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약간 B2B 소프트웨어 말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스마트폰의 AI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래야만 이제 AI에 대한 좀 수익화 논란이 조금씩 줄어들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B2B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업 대상으로. 결국 AI가 확장되려면 B2C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네. 우려들 중에서 투자만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실적이 그만큼 버는 게 좀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클라우드 매출 쪽, 그러니까 애저 쪽에 보면은 잘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예를 들면 29% 상승이었나요? 그랬는데 예상치에서 조금 못 미쳤어요. 한 30% 이상을 예상해서 뭐 그렇다고 주가가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것도 와, 그러니까 매출 순이익이 났는데 애널들이 생각하는 거기까지 못 왔다고 지금 쭉 떨어진 뭐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는 아하.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쳤다. 뭐 이 정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갑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29%였습니다.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얼마냐고 보면은 전년 대비 30% 정도, 30에서 31% 정도 성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회계 기준상 이제 내년 연간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 부분도 한 29%
20%대 후반 정도 성장률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시장의 기대치는 30% 넘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하회를 했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고 주가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저 성장률은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애저. 이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쪽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주목을 해왔죠. 지금까지는 애저 성장률이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도 팔죠.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라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쪽 부분의 성장률이 지금은 10%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애저에 비해서는 낮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B2B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가격을 올리고 고객들이 채택을 증가시키는 모멘텀이 나타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는 오피스 코파일럿이라든지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벌기 시작해야만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저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그렇게 그걸 외에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우웅님께서 오늘 방송 좋다고 우리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도 약간 놀라고 있지 않아요? 아니 떨리신다고 긴장되신다고 아니 괜히 그래놓고. 어디 뭐 따로 대본이 지금 아유, 있나? 그러니까 지금. 긴장도 아, 예. 안 하시고요. 이 와중에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잘하시니까 반대측에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또 긴장을 하고 아직 안 가셨죠? 차장님 네,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중요한 게 피해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격이 증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피하면 따라다니는 게 Q다 보니까 이 Q의 증가에 대한 것들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이제 P는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생성의 AI 기능이 추가됐어? 생산성이 올라가겠네? 좀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여기까지는 좀 리즈너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Q의 증가, 즉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안 쓰던 사람들이 더 쓸 것인가를 봤을 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Q는 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P보다 좀 부족할 거라고 보냐면 저희가 보는 기업들 때문이에요. 저희가 보는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서비스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리 좀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Q의 증가가 과거에 한번 클라우드 전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한번 많이 늘었었고 네. 그때 성장률이 매년 20% 30%씩 증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Q의 증가 모멘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여기 계신 투자분들도 많이 관심 많으실 텐데 매출의 성장률 한번 봐보시면은 20% 넘어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이 되게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고 그게 저는 Q에 좀 있다라고 봐요. 이미 좀 목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룸은 뭐냐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말고 이제 신흥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안 쓰는 신흥국 쪽에서 더 판매를 늘리거나 확산. 그렇죠. 네. 확산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많지는 않겠지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안 쓰던 몇몇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중소형 기업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AI 모멘텀도 왔고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뭐 회사 시스템 자체를 소프트웨어를 써서 좀 바꿔보자 라는 정도가 있겠죠. Q의 증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과연 클 것인가 단기간 내에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AI를 실제로 써보고 채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대형 기업들도 이제 막 채택을 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를 다른 B2B 신흥국이나 중소형 기업에서 Q를 급격하게 늘려서 소프트웨어를 채택한다라는 건 조금은 타임라인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Q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늘어야 되는 부분이고 늘 거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조금은 후순위로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아주 네.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 뭐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맞아요. 이 중에 하나가 AI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고점이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이제 점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려와
물음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좀 네. 다 같이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음. 그 장표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은 제가 아까 이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서비스나라는 기업이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래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최근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시장 기대치는 제가 상반기 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랐어요. 한 10% 넘게 올랐는데 이런 트렌드들을 조금 저희가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연간 계약 가치 100만 달러 이상 고객 수인데 고객 수 자체도 늘었고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객 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평균적으로 쓰는 가격도 늘었다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지 이런 트렌드가 지속 가능할지를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가 가면 다시 한번 AI에 대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세일즈포스 제가 말씀드린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어요. 네. 이게 수주단구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도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31%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AI 수익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실제로 수주를 받고 있고 고객들이 채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미리 이런 기업들을 조사하고 미리미리 다음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진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실제로 실적이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걱정 대비해서 정말 잘 벌고 있는 그렇죠. 네, 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AI 소프트웨어 투자에 있어서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유념하거나 앞으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추천의 한마디 팁이라도 살짝 한번 남겨주시죠. 네, 일단 저는 사실 지금 국면, 특히 2분기 실적 발표 국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좀 대응하지 말자. 미리 대응하지 말자.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더라도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실적 발표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온 다음에 그때 좀 선별해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AI 소프트웨어는 추세적인 트렌드잖아요. 이게 AI라는 게 저희가 왜 지금 마음속에 주가가 흔들려도 마음속에 계속 가져가냐면 네. 이거는 산업의 변화잖아요. 이거 AI는 단순히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 당장 이 기업이 이번 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할지 미스할지를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보고 사셔라.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서프라이즈를 내고 실적 내용에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채택이 고객들의 채택이 는다라는 커멘트가 있다면 그때 사시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만 이제 조금 더 가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다 보니까 어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냐면 네. 상반기 정말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만 보셨어요. 정말 반도체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만 보시고 되게 엔비디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업들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되게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조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도 네. 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지게 되면은 시장 대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들이 빠질 때 좀 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가야 되지만 관심권에는 늘 둬야 된다라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저 네. 물 한 잔 드셔도 되겠죠 지금? 네,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요. 많이 드셔도 돼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댓글로 채팅창으로 777님께서 신규 방송이라 기대 안 했는데 네. 아침 방송도 재밌네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경제계의 아침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민세 네. 연구원님의 오늘 시장 포인트 잘 들었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누가 해결해 주죠?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의 고민도 뭐 종목에 대한 고민도 그렇죠. 있고, 네, 시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많이 남겨주시기를 앞으로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투자 고민 풀어드릴 투자 N 코칭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일단 읽어주실까요? 읽어봐야죠. 네. 읽어보기 전에 사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사연자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힘들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 오늘 저희의 또 코칭 그리고 상담 잘 적어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닉네임 묻지마 바이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바이오의 올인한 주린이 일단 존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이자 주린이인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인들의 바이오 종목 추천에 6개월을 고민하다 유나이티드 제약, 시젠, 유틸렉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불안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남들은 바이오 하면 뭐 미국 대선 수혜주다, 신약 개발 호재다,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는 왜 이 모양일까요?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은 58,000원 선에 매수를 해서 현재 손실률 마이너스 62%. 시젠은 52,074원에 매수해 현재 마이너스 56% 손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유틸렉스는요. 16,800원대 매수를 했고요.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는 마이너스 8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수익 날 때까지 좀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수적이고요. 귀가 얇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라도 손절을 해야 한다면 저는 어떤 종목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까요? 또 자르게 되면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제 계획은요. 내년 초까지 지켜보다 바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바이오주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 국내 증시 떠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해볼까 하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제 심각한 포트폴리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희망의 끈 되어준 우리 3프로TV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뭐 이렇게 통화상으로도 정말 진짜 힘들다고. 고민이 많다, 힘들다 눈물도 많이 하셨으니까.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수익률이 보면 뭐 62%, 56%, 83%다 지금 손실 중이고 네. 뭐 귀가 얇다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종목 추천 받고 6개월 고민하다 투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중하신 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닉네임 자체가 이제 묻지마 바이오님이니까 네. 바이오주가 사실 최근에는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이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좀 버텨줄 만한 그런 업종으로도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 보면 보유 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이 4년 동안에 워낙에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갖고 계신 거거든요. 차장님, 네. 네. 밝을 수는 없는, 네. 밝기만은 할 수 없는 지금 포트 사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네. 투자자분께서 좀 마음고생이 굉장히 진짜. 좀 진짜. 심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그 6개월 동안의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정점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섹터의 외부 환경이 좀 개선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인은 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과거 데이터에 과거 시계열을 봤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미국의 바이오 섹터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보통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게 하나 A가 오르면 B는 떨어지는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예. 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바이오는 빠지게 되고 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좀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이 후자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아직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먼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오늘 가지고 계신 포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이라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워낙에 좀 예. 비교적 긴 조정, 네. 답답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 바이오에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라고 할까요? 줄기들이 좀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워낙 네. 4년 전에 이제 4년 투자를 전이에요. 하셨기 네. 때문에 좀 장기간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일단, 세부적 네. 전략. 네. 오준희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네.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주셨는데 세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가고 바이오의 시간이 온다는데 포트에 새로운 기회가 올까라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면 네. 어떻게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다음 주도주는 바이오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주도주로서 뭐 이렇게 파악하기는 사실 좀 이게 만약에 뭐 바이오가 주도주다 네. 아직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네. 주제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큰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드린 이런 금리 하락 기조가 이제 뭐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이오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그 거시지표 외에도 네. 지금 미국 쪽에서 그 생물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같이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좀 한 종목씩 자세하게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사연자께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만 보면 상반기 최고 실적 달성을 했고 여러 기사에서 뭐 계량신약 강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좀 더 호재가 있을 만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량 신약 그리고 뭐 제네릭 그리고 뭐 완벽하게 그냥 신약 하는 세 업종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소형주로서 그리고 계량 신약의 강점을 좀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거의 50% 60% 이상 그렇게 지금 현재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70%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약을 가지고 조금 그 효율성을 좀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신약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좀 짧은 그러면서 좀 비용들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높은 수익성을 좀 가지게 된다. 그럼 제네릭은 일반적으로 그 특허가 완료된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계량신약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 매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근데 다만 주가적인 측면은 사실 매출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명드린 외부 환경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금 현재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외부 환경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 보유를 하시기를 좀 제안드립니다. 네. 보유를 하시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가 보겠습니다. 투자 궁금증 중에서 이제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꿈틀거리고 있는 시젠에 대한 궁금증인데 진단키트 호재 받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또 있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시즌 보면 코로나도 사실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재유행하는 맞아요. 흐름을 보이고 네. 있고요. 최근 미국 학회 이슈도 있고 최근에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시즌 또한 4년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사실 2021년, 22년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후회를 또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쭉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답답하시고 좀 뭐 후회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이게 사실 어떤 명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시젠 기업의 지금 현재 차트라든지 구조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네. 결국 코로나가 이제 이 시젠이 만들고 있는 이 키트들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금리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종식되는 과정 하에서 주가들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죠. 매출이 네. 정상화되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서. 근데 지금 이게 주봉이고요. 저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주가 흐름의 이 민감도는 코로나 이게 지금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좀 늘어날수록 네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예전에 이런 그 고점 수준까지 이렇게 확산될 거나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따라서 고객께서 이제 지금 투자자분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이 코로나 유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부분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현금화 확보를 조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매도를 분할로 그렇습니다. 네.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네. 사실 네. 우리 댓글창에 안지현님께서도 매도할 결심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안 나갑니다. 너무 잘 알죠. 네, 그 마음 여실히 사연자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유틸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손실률이 마이너스 83%.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가장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자의 이야기인데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틸렉스는 뭐 앞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그 유나이티드 제약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계량 신약이고 얘는 완전히 이제 그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신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신약의 모든 기업의 역량을 총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주가도 결론적으로 이 신약 개발의 가능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그 임상이 들어가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이 특례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기업 하나 인수 통해 가지고 약간의 그 어떤 그 관리 종목 지정 요소는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좀 피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계량 신약 개발 자체가 굉장히 큰 상당히 리스크를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외부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네.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거 신약 개발은 상당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다가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다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뭐 묻지마 바이오님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도 어쩌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이 좀 많고, 네, 다음 주도주다, 주도 업종이다, 네. 뭐 이런 좋은 어떤 흐름들도 좀 나오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실이 많은데 저점에서 좀 더 현금을 만약에 있으시다면 투입을 해볼까?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인가요? 사실 일단 기업이 만약에 어떤 그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면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낮은 상황이라고 리스크는 낮은 생각하고요. 상황이지만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신약 개발이란 게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네.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제 조금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자금을 물타기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해서 종목을 가지고 갔었을 때 신약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내 소중한 돈이 또 더 크게 마이너스가 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타기를 하실 때도 어떤 불확실한 상황의 기업이나 이런 거에 놓여 있는 기업에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바이오 내에서도 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적정한 가격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기대감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네.
실적이 좀 나오는 확인이 되는 기업이 좋을 것 같다. 네. 포트가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의 물론 분석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닉네임처럼 바이오에만 지금 네. 거의 포트를 꽉 채우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다시 재편을 하신다면 그렇죠. 그건 다른 업종으로의 분산이 필요할까요? 예, 뭐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한쪽 섹터에 너무 많은 큰 네.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시장 환경을 보시게 되면 뭐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월요일이었던 것 네. 맞아요. 공포의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자금 흐름이나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예정에 비해서는 빠르게 변화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빠르게 변화하는 방향을 내가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가 뭐 주도주라고 먼저 생각해서 그 섹터를 과감하게 모두 다 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져가거나 그리고 특정 ETF로 좀 분산을 해보는 ETF나 종목을 좀 분산을 해보는 방향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확실히 분산이 예, 조금 더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네, 줄이는 방법이다. 네. 다음 사연자분의 닉네임이 묻지마 반도체가 아니길 바라면서 네. 일단은 뭐 묻지마 바이오님께서 이렇게 보내준 사연 저희가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뭐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미증시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보고 그러니까 시장만 매일 보고 계셨어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맞아요. 우리 국내 주식만 해도 사실 미국 주식 보면 얼마나 부러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 포트 보면 마이너스 60, 네. 마이너스 80 이러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서 이제 바이오 쪽만 보더라도 뭐 비만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잘 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연구원님께 그렇죠. 네. 네. 용원님 뭐 간단하게 좀 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사실 그 방금 말씀 주실 때 사실 미국 증시가 되게 안전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만 보면은 사실 국내 증시가 더 안 좋았지만 사실 미국 증시도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좀 봐야 된다. 이게 저희가 증시가 앞으로 시스템 리스크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할 거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서셨다면 이제는 좋은 기업을 찾아야죠. 사실 미국 기업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도 저희가 아는 기업들은 대부분 큰 기업들이고 그렇죠. 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한국인 투자자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주가 하락폭이 정말 뭐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할 때 저희가 왜 그나마 성공하냐라고 봤을 때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큰 기업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조금 수익이 더 손실이 더 작은 부분, 뭐 수익이 더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눈에 찝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바텀업 관점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 실적을 찍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좀 선별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릴 것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모멘텀 플레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좀 포커싱을 높일 만한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전에 진입 못했던 사고 싶었던 기업이 있으시다면 밸류에이션 좀 내려왔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렇게 지금을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선별된 기업에 한해서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기업을 고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네. 우리 묻지마 바이오님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해도 너무 이제 바이오에 뭐랄까 트라우마 이런 게 좀 생기실 수도 아마 바이오 있어요. 쪽은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실 수도 네. 있겠지만 혹시 미국 주식 바이오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바이오는 커버 섹터가 그래도, 아니긴 네네. 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업들은 정말 큰 기업들, 네. 말씀 주신 뭐 일라일리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뭐 차장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주셨지만 금리 영향도 어느 정도 받고요. 왜냐면 그 되게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일라일리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좀 경쟁 이슈도 조금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로슈나 이런 기업들이 좀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개별 기업적으로는 커버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를 봤을 때 뭐 매크로 환경 자체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 곧 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좀 비만 치료제 이런 대형 기업들, 저희가 좀 유망하다고 보는 기업들은 좀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 업종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바이오로 보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이유가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금 투자가 많이 조달을 들어가죠. 하는 데서 좀 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하의 이유가 침체면 또 말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네. 침체가 온다라는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 사실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이란 자산군에 대한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바이오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식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그렇죠.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 부분은 미국에서도 미국 시장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죠. 침체에 라는 대해서는. 내용이죠. 네. 오주희 차장님, 네, 우리 사연자님께서 국장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로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의견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든지 그렇죠. 뭐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신다면요. 네. 우선적으로 그냥 투자자분께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투자자분께서 명확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어떨까 무슨 싶습니다. 차이예요?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조금 내가 확률 높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한다. 보통적으로는 뭐 투자자분들은 그런 요소를 통해서 단기적인 주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긴 추이를 보고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더라면 시장의 현재 상황의 단기적인 전망이라든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거 잘못됐을 경우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께서 일단 먼저 미국장을 가시더라도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금의 목적은 어떻게 되시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미국에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섹터는 바이오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중심으로 좀. 크게 봤을 때. 네. 네, 전 조금 제시를 해주신다면? 바이오도 괜찮지만 네. 지금 입장에서는 제약 섹터로 제약 섹터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비슷한 어떻겠습니다. 것 예, 같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네. 바이오를 떠나 네. 제약으로 네. 사실 조금 네. 뭐 제 성향 자체도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 사실 바이오의 성장성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업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도 제약 섹터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약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성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도 좀 많다라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기업들이 이제 뭐 지금 뭐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성장성을 마련하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제약은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많은데 지금 기업들이 뭐 다양하게 그런 성장성을 가미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섹터도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묻지마 바이오님의 어떤 매수 시점을 보면 네. 좀 높을 때 맞습니다. 사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네. 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로 비싼 건지 싼 건지를 판단하기가 네. 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는 측면이 좀 강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뭐 100%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없는데 다만 일단 요거를 한번 하나 뭐 자료 좀 보여주시면 보여주시죠. 네. 그냥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음.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보는 지표들인데 네. 그 이게 이제 PER 선과 PBR 선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의 전망이 뭐 이게 사실 획기적으로 저는 돌아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과도하게 매수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PER 밸류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면서 올라가다가 조금만 성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악화될 경우에는 PER 밸류가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PBR 밸류나 PER 밸류의 기준점을 조금 세워두고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밸류나 이런 주가 흐름과 PBR, PER 밸류를 비교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내가 현재 매수를 할 때 조금 싼지 아닌지 그리고 조금 과도하게 비싸게 들어간 게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요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역시 뭐가 어찌됐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막힐 때는 저희한테 사연 네. 보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시간 통해서 네. 드릴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네. 어떤 시간이셨는지 한 분씩 좀 소감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고민성 네. 연구원님 아, 네. 뭐 떨렸다며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혀 뭐 아, 근데 저도 이게 사실 네. 그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많이 떨려가지고 네. 제가 좀 마음속에서 좀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좀 즉흥적으로 해버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홀가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연락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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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차장님, 멀리서 네.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음. 너무나 이 투자자분의 마음이 어떨까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 또 무거운 마음도 네.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뭐 긴장도 한데다가 네. 이게 고객님 포트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그러니까요. 강해서 공감을 좀 많이 더 해주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방송을 좀 처음 하는데 조금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잘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포트 네, 또 상담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와주실 거죠? 네, 너무 원하신다면 멀어서 이제 또 곤란하실까요? 서울이 대구보다 시원하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말씀. 네, 네,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두 분 모시고 시장 포인트부터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 아침엔 투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죠? 네,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도 지금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고 선혜 씨 따라서 저도 열심히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무씨 따라서. 네, 네. 여러분도 오늘 수요일이고요. 내일도 와야죠, 저희는. 네, 10시에 찾아뵙겠고요.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